올바른 역사를 세우기 위해 출발한 라디오 반민특위가 햇수로 3년을 맞았습니다. 청취해주시고 성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라디오 반민특위는 많은 분들의 열정과 성원으로 진실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방송 후원은 농협 352-0399-1319-43 강삑분으로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정의롭고 깊이 있는 방송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개념 있는 여자들의 센수다 라디오 반민특위 2014 정의충만 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주주의자 분입니다. 이번 달에 4월 달이잖아요. 4월 달에 뭐가 있죠? 4.19가 있어요. 껍데기는 가야 하죠.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정신에 본받아야 될 때가 불행히도 왔습니다. 그래서 이날 3시부터 전국에서 서울로 다 집중해서 대규모 이제 기념 행사 및 집회가 예정되어 있다고 하니까 많은 참가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정 나오는 대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분이 오셔가지고 광고 좀 드리려고요. 민족문제연구소에서 시민역사학교를 한다고 합니다. 작년에도 했었는데 굉장히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5월 19일부터 6월 16일까지 월요일, 수요일 저녁 7시부터 하고요. 50명 선착순 마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신청하시면 좋고, 제목은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 너무 낭만적이지 않나요? 네, 제목 자체가. 비극적인데. 네, 저도 좀 듣고, 선생님 아직 소개 안 했으니까. 누구세요? 갑자기. 네, 독립운동가들이 꿈꾼 나라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박한영 선생님 강좌도 있으시더라고요. 아시죠? 박한영 선생님. 방금 목소리 비슷한 분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 오셨다 가신 것 같은데. 네, 또 이번에 또 연구소에서 시민 역사 기행을 한다고 해요. 그래서 4월 26일 2시부터 역시 4월엔 4.19니까 4.19 현장을 쭉 보면서 역시 제목도 멋있어요. 4월 혁명의 길을 따라서. 네, 정말 따라가고 싶네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요즘 라디오 반민특위 있잖아요. 네, 팟빵이나 이런 데 후기 올려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막 파투원도 하시고 해외에서 페이팔이라는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달러를 저희에게 후원해 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방송 후기나 카페 많이 들리셔가지고 좋은 의견 많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빨리 인사드려요. 예, 박한영 실장님이 오랜만에 저희 경쟁방송도 하고 있지만 우리 이런 거 하나도 개의치 않고 이런 거 연연하지 않거든요. 저도 겹치기 출연을 마다하지 않고. 상도이고 나발이고. 언제부터 우리가 국민TV의 경쟁방송이었죠? 우리 낙곰수도 우리 경쟁방송이라고 우리 막 얘기했잖아. JTBC 손석희 9시 뉴스 이런 거 우리 경쟁방송이잖아. 그 정도 네. 돼야죠. 네네. 그래서 우리 선생님 모셨습니다. 박한영 실장님.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네. 라반득 식구 여러분들 정말 반갑습니다. 선생님 어떠세요? 거기는 뭐 재밌으세요? 방송 할만하세요? 쌩얼 현대사죠? 쳐다보면서 눈을 흘기면서 질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어디 간들 다 친정집이 다 걱정되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러시구나. 그런 것으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아니 가서 저는 다른 거는 괜찮은데 라디오 반민특위 뭐 홍보 같은 거 안 해주셔도 되는데 그냥 분위기가 실제로 봤는데 좀 미인이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적인 건 못했고요. 네. 방송 윤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실을 그것도 추구한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런 말은 못했지만 그래도 이제 라디오 반민특위 몇몇 행사들은 저도 그 짧은 시간에도 계속 소개는 하고 있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꼭 그런 말씀 꼭 해주세요. 이번 주제는 전에 라디오 반민특위에서 다룬 바가 있는데 여기서 다시 그럼 내가 표절이 되잖아요. 예, 자세히 들으시라고. 뭐 제발 좀 이쁘다는 얘기만 안 하면 뭐든지 할게요. 자, 우리
이제 오늘 어차피 4.19 갖고선 얘기하려고 해요. 그렇죠. 네네 4.19 갖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 전에 분이 또 최근에 이제 한 달 전에인가 술 먹다가 본 정체불명의 UFO 봤다고 막 그랬잖아요. 네네. 네, 요즘 정체불명의 뭐가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고 있거든요. 네. 네, 그거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본인이 본 것도 좀 무인기 같은 그런 생각이 드나요? 아 제가 진짜로 UFO를 봤거든요 얼마 전에. 네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전 UFO 본 적이 2번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됐고, 예, 저는 외계인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클린턴이랑 똑같네요. 예. 클린턴도 최근에 외계인이 있다고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더라고요. 아니 외계인 있을 수 있죠. 박근혜가 대통령도 됐는데 외계인 뭐 있던 없던 그냥 뭐 우리 삶에 큰 건 아니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뭐 그건 둘째치고 요즘 그 비행기 네네. 예. 가 자주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어떤 느낌을 좀 받았냐면 우리 초등학교 때 네. 저 초등학교 때 1학년 때 저희 3학년 때부터는 그게 바뀌었어요. 평화 통일을 기조로 바뀌었는데 그 방공 교육을 받았을 때 북에는 혹부리 영감이 살고 있다. 이런 제가 교육을 예. 받았습니다. 기억나죠. 네. 근데 어느 날 뉴스를 봤는데 혹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되게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그때로 돌아간 듯한 그런 기분이 들고 그때랑 너무 분위기 비슷하지 않나요? 역사는 하여튼 반복되는 것 같아서 깝깝해요. 네. 뭐 역사도 무슨 환생이 있나 봐요. 저는 근데 요즘 근데 그런 조악한 비행기가 실제로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실제 국민들이 불안해요. 왜냐면 너무 많이 나와. TV만 틀면 전 TV를 잘 안 보는데도 종편부터 공중파까지 그놈의 비행기. 정말 유치원생도 그 비행기를 다 외웠을 거예요. 너무 많이 파란색? 나와서. 네. 그걸 보면서 천안함의 미사일에 이제는 뭐냐면 아주 소형 네네. 뭐 이제 비행기 정찰기라고 할까? 네네. 왜 이렇게 나오면 뭐 전쟁 중인 것 같지 않아요 느낌이? 아니 저는 이걸 보면서 때가 왔구나. 선거다. 정말 눈앞에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선거엔 북풍이죠. 저는 굉장히 좀 신기했어요. 요번에도 또 이제 파란색 비행기였잖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여튼 이 비행기, 이 무인기가 어쨌든 나르려면 한 번이라도 나른 다음에는 그 윤활유 찌꺼기 때문에 배기구 뒤쪽이 엄청 시커매진다는 거예요. 그 사진이 막 돌고 있어요. 근데 얘는 완전 빨갛게 세수한 그런 듯한 얼굴이잖아요. 나도 코펠에다가 네네. 번호하면 까매져. 그러니까요. 아니 근데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건 날다 기름이 떨어지거나 뭘 하는데 왜 이렇게 멀쩡해. 추락하면 산산조각이 나야 되는 게 기정사실인 건데 이거 중력의 법칙을 적용 안 받는 아니,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볼 때 UFO가 맞다니까 특수합금이에요.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 그냥 이게 후져 보여도 그냥 특수합금이에요. 근데 제가 좀 디테일하잖아요.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벚꽃잎 같다 이런 거죠. 벚꽃 엔딩 사뿐히 내려앉는 그 제가 이거를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오늘부터도 보세요. 오늘 내일도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예요. 오늘 아침까지 나오는 거 제가 확인을 했었는데 항상 그 아나운서들이나 앵커들이 뭐라고 하냐면 북에서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이라는 멘트를 꼭 해요. 어느 방송이나. 그리고 나서 이 방송이 끝나면 뭐가 나오냐면 이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 군은 북을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을 실험을 성공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는 뭐 스커드 기능이 있다. 날아오는 그 뭡니까? 이 비행기를 뭐라고 해야 되니? 동력기라고 해야 되나요? 날아오는 무인 정찰기를 쏴서 맞출 수 있다는 거죠. 유도탄 기능이 예, 있다. 유도탄 기능이 있다. 근데 우리가 무슨 15km까지 무인 정찰기까지 맞춰야 됩니까 지금? 그러면서 거기에 폭탄을 달면 청와대를 타격할 수 있다. 이런 좋은 정보를 북에 막 주고 있어요. 너네 이거 만들어서 청와대 보내면 된다. 우리 이거 감지할 수 없다. 국방부 장관도 사과까지 했다. 이거 파악할 수 없다. 너넨 여기 폭탄을 달아라. 이렇게 사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 하여튼 열과 오염에 상당히 강한 파란색 도료가 이후 통일조국의 통일 대박에 정말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것이 바로 창조 경제죠. 네네. 이런 생각도 들고 아니 이런 것 몰랐잖아요. 날짜랑 날자 이런 거 있잖아요. 나는 날짜를 뭐 북에 쓰면 날짜라고 쓴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저의 상식상 그 북은 주체 연호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쓰는 또 그 날짜 방식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금강산 이런 데 갔었고 이러지만 그들이 이제 생산하는 이런 공산품이나 이런 데도 주체 연호라고 해서 자기네들의 방식에 그런 게 써 있거든요. 날짜가 뭐 2013년 이렇게 써 있지 않아요. 네네. 주체 101년 뭐 이렇게 쓰죠. 지금 뭐 103년 뭐 이런 식으로 쓰고 가로 해놓고 서기를 쓰죠. 좀 이상하다는 생각 들고 이 북풍과 함께 정말 그 유신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볼 수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진짜 깜짝 놀란 사건을 봤는데 요즘 선거철이잖아요, 선생님. 네. 우리가 또 싫어하는 나 진짜 완전 경기를 그릴 뻔했어요. 벽에 큰 건물에 요즘 이제 현수막을 걸어놓는단 말이에요. 중국 각지에 천안함 사주기 있었고 뭐 사람이 죽은 거에 대해서 추모하는 것 자체야 뭐 뭐라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거를 이제 선전물로 천안함을 도배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으로 오해받고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죽음의 순감이나 안타까움을 오히려 모독할 수도 있겠다 싶어요. 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인단 말이죠. 광고용으로. 그렇죠. 네. 사람에 대한 추모라는 것은 추모 그 자체로 끝나야 되는데 어떤 정치 광고 같이 전혀 관계없는 기업부터 전국에 제가 왜냐 지방을 많이 다니잖아요. 무슨 상간벽지소도 어디 붙여놨어요. 네 맞아요. 그 이거 이 청취자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 어떤 안타까운 젊음의 죽음들을 우리가 그 비난하는 것이나 그걸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안타깝게 죽었기 때문에 그 조의를 표하기 위한 그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별로 관계없는 기관이라든지 느닷없이 똑같은 형식으로 기계적으로 도배를 해놨단 말이죠. 마치 저 서점에도 붙여놓은 걸 봤어요. 버스 서울 시내 버스들 다 앞에다 다 달고 다니잖아요. 네, 이렇게 됐을 때 나는 이게 좀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획일적으로 똑같이 되는 그 자체가 정말 자발적일까? 그런 데서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자들의 그 사진 있잖아요. 선거 사진에 진짜 황당해가지고 새마을 모자랑 새마을 운동복을 입고 나와서 메인 사진으로 찍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아 진짜 그 시대 유신 시대가 부활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얼마 전에 있었던 일 윤중로 새마을 모자 아저씨들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그 윤중로 장애인 막 끌어낸 거. 이거 서북 청년단 완장 두른 것 같이 굴는 거죠. 벚꽃놀이가 한창인데 거기 이제 구걸 하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군복을 입고 이러신 분들이 오셔가지고 여기서 구걸하지 말라 그러면서 다 돈통을 뺏어서 달아나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용감한 시민들이 잡았어요. 그랬더니 당신들이 이런 권한을 누가 줬냐? 그러니까 우리도 시켜서 하는 거다. 근데 왜 돈통 가져가냐? 이러면서 막 싸우는 영상을 시민들이 찍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1박 2일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전원 그 멤버들이 새마을 모자를 쓰고 뭐 농경지에서 게임을 하고 이런 화면들이 너무 빈번하게 1박 2일을 나는 하지만 1박 2일을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도 본 적은 없는데 빈번하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저는 대단히 공포감을 느끼거든요. 그것은 사실 보면 그 지금 문화예술 쪽에 상당히 많은 정치적 영향이 행사되는 거 아닌가. 한편은 오락 위주로 하고 오락에다 정치를 배합시키는 것이 오늘 가장 위험한 거거든요. 대중 침투도 용이하고. 그러니까 천안함을 잊지 말라가 마치 총선 구호 같아요. 특정 정당에. 근데 이게 천안함 기초 이제 선거에. 근데 어느 순간 이제 천안함을 본인들이 계속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 뼈저리게 후회하는 순간이 올 건데요. 이번에 사실 무인기 딱 나오자마자 문화일본가에서 바로 딱 이랬거든요. 예전에 그 천안함 때도 북이 무인기로 이 천안함을 계속 정찰을 하고 찍어갖고 가서 그 다음에 어뢰로 했다라는 탈북자의 진술이 있대나 하여튼 이렇게 딱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계속 뭔가 천안함이 계속 걸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되게 걸리면서 계속 만들어 붙이다 보니까 오히려 나중에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좀 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결국은 또 진실이 나올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무인기 같은 경우는 이게 좀 세계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런지 예전에 칼기나 천안함에 비해서 굉장히 더 저렴하잖아요. 시나리오 자체가 너무 저렴해. 그래서 세계 경제 타격을 굉장히 심하게 받고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몰린 쪽에서 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어쨌든 북한의 무인기라고 칩시다. 뭐 한컴 바탕체에도 나오고 뭐
뭐 주체 연호도 안 썼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리고 메탄올과 윤활유와 니트로메탄 이런 것들을 섞어 써야지 되는 어떤 엔진인데 휘발유가 남아 있었거든요. 이거는 휘발유차에다가 경유 넣으면 바로 안 가잖아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건데 어쨌든 이 엔진에다가 휘발유를 넣어놨고 휘발유가 남아있는 걸로 봐서 엔진 고장이다. 연료가 떨어진 건 아니다. 이런 해석을 내놨는데 전문가들이 막 얘기한 거예요. 그 엔진은 휘발유가 아니다. 메탄올과 윤활유와 니트로메탄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막 이런 해석들을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게 쭉 보니까 어쨌든 뭐 그런 신기술이 있다고 칩시다. 신기술이 있어서 그리고 근데 네티즌들 대단해요. 그 MBC에서 소재에 대해서 방송을 거의 되게 길게 했거든요, 선생님. 그러니까 뭐 이거는 특수한 아주 소재로 만들어져서 뭐 열에도 강하고 막 이런 소재로 비행기 만들어졌다. 막 이러면서 이제 일반인들은 천안함 형광등 같은 거죠. 일반인들은 그런 걸 잘 모르잖아요, 그런 용어를. 그랬는데 네티즌이 찾아낸 거야. 그게 우리나라에서 물병을 만드는 소재다. 물통. 여러분들 사이클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끼고 다니는 그 물병 있잖아요. 그 소재라면서. 폴리본 나이트 뭐 이런 건가? 네. 아니 그거 말 안 했으면 그 전까지는 북한의 군사 기술이 정말 대단하다라는 것밖에 고무찬양인 거잖아. 아니 근데 어쨌든 이 모든 게 그래서 결국은 이제 북이 어쨌든 한 건 바탕체를 쓰든 뭘 쓰든 간에 그래서 북한 무인기라고 쳐. 그래도 그러면 뭐야 북한 무인기면 이 굉장히 그것도 되게 초라한 거라며 되게 뭐 낙후된 기술이라며 근데 그게 어쨌든 청와대 상공까지 뚫었어. 그러면 어쨌든 안보라인 옷 벗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아니 근데 저는 김관진 그 또라이가 웬일로 또 순수에 나서 사과까지 했더라고. 사과는 하되 레이더망의 문제래잖아. 레이더망을 사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뭐 그래요. 왜? 왜가 없어. 왜가. 도대체 그 정찰기든 역시 논리적이야. 난 저런 생각은 안 해봤네. 그 목적이 뭐냐? 왜냐? 그쵸? 왜? 왜를 밝혀주지 않고 단순히 넘어왔네. 뭐 연료 부족이네. 아니 연료는 남았네. 뭐 이런 거 소재는 어떠네. 뭐 언제부터 왔었네. 뭐 이런 얘기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신고하고 난리 났대. 왜냐면 주택가에서도 지금 모형 비행기 자기도 봤다며. 지금 RC들 다 용의선상에 올라가 있는 거야. RC 동호회가. 이번에 RO가 아니라 RC로 막 갔는데 하여튼 그래요. 그리고 아니면 북이 소행이어도 어쨌든 안보라인은 옷 벗어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북이 소행이 아닌데 조작한 건데 그렇게 몰아갔다라면 이건 또 대통령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래저래.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 무책임제야. 네. 대통령이 책임제가 아니고 대통령은 유리할 때만 그 잘한 일만 대통령이 한 일이 되는 거죠. 못한 일은 나 몰라라요. 그래서 두 경우 다 정부가 되게 자유로울 수 없다는 거예요. 국민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적어도 레이더망을 사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거나 이럴 수 없는 거야. 그리고 나는 이거 딱 보니까 오바마가 올 날짜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선물 준비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냐면 역시 한국군을 믿고 우리는 안보를 맡길 수가 없어. 우리 국민들 너무 불안한 거야. 왜냐면 청와대 상공까지 다 뚫리잖아요. 사진을 막 찍어가잖아. 그렇지. 그럼 니콘 미국에서 카메라 레이더망도 사야 캐논이었나? 되고. 그래서 격추하는 미사일도 사야 되고. 그렇지. 그러면서 뭐냐면 역시 주한미군은 영원히 주둔해야 돼. 이거 있잖아. 우리로는 도저히 안 돼. 이게 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 집을 지킬 수 없어요. 네. 그러니 일본에 합방을 해가지고 네네. 우리가 나중에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을 때 되면 독립하는 게 가하와 이게 일진회 주장이었는데 옛날에 그렇죠. 이른바 한일 합방할 때 지금 그래서 한미일 동맹 얘기를 하게 되는 방향이 딱 나오는 거야. 너무 허접하고 군사 동맹이죠.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이 무인 정찰기를 탐색할 수 있는 뭐 레이더망을 갖춘다고 하잖아요. 뭐 적어도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쓰잘데기 없는 얘기고 사실 이거 MD를 추진하기 위한 무기 구매 적극화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MD 안 팔면 안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옛날부터 팔면 좋았는데 존나 못 판 거야 지금까지. 이름도 바꿔보고 별의별 걸 다 해봤지만
사주는이 없는 거야. 네. 그래서 지금 뭔가 하여튼 이걸 정리하기 위해서 하나 하긴 했는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은 높고 참 난감한 상황인 거예요. 지금 보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 정말 언론이 하나만 공중파든 종편이든 정말 제대로 된 언론이 딱 하나만 있었어도 이러진 않을 텐데 정말 모든 방송에서 그거를 정말 어디서 대본이 나온 듯이 똑같이 방송을 다 하더라고요. 뉴스에서. 이게 3인 성호란 말이 있잖아요. 세 사람이 호랑이를 만들어낸다. 네. 그러니까 호랑이다? 한 사람이 뭐냐면 쉽게 남대문시에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면 안 믿어요. 미친놈하고. 두세 나오면 이상한 놈 하다가 세 사람이 그 말하면 믿을 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KBS, MBC, SBS 이렇게 되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조중동 세계 되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거짓말인데도 이제 이걸 반복 세뇌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물론 명확히 밝혀져야 할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지금 말씀 들어봐도 우리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에서 그래서 납득 안 되는 부분 놓고 사실 공식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네. 합리적 의심이죠. 합리적 뭐 의심. 우리가 막 추적 다큐 많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 의문을 밝혀줘야 되는데 그냥 앵무새 같은 방송들만이 반복되고 있다는 게 아주 참 답답하고 수준 높은 국민을 다시 바보로 만든 나오는 태화 기술이 너무 유행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아니 어떤 이 뭐 진보 논객도 아니고 군 쪽의 그 전문가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굳이 북이 그 낙후된 그 카메라 이렇게 꽂아놓은 이걸 보내갖고 청와대 상공까지 그렇게 날라와서 결국 복귀도 못하고 중간에 떨어지고. 아니 송수신이 안 되는 카메라잖아. 그 뭐하러 찍어? 그래서 제가 추락하는 그걸 뭐하러 보내겠어? 그러니까 뭐 그거면은 뭐 스마트폰처럼 그런 기능이 있는 거를 넣어야지. 송출이 뭐. 불가능해. 근데 그 비행기로는 도저히 돌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막 해놓으니까 침투하면 돼. 낙하산 타고 다시 사람이. 그래갖고 뭐냐면 와야지. 이건 그러면 고첩이다. 고정 간첩의 일이다. 이거 남쪽에 침투했는 종북이 한 거다. 이런 얘기를 또 만들어낸 거예요. 급히. 아니 고첩에 갖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좌표랑 이런 것들을 만들어낸 거다. 이렇게 아니 근데 얘기하는 구글 어스 이런 거 안 쓰나 봐요. 국정원은. 아니 구글 어스 이런 것만 받아도 아니 그래서 이번에 딱 비교를 했잖아요. 이게 북에서 보낸 무인기에서 나온 카메라에 청와대 그 상공에서 찍은 사진이다와 구글 어스 사진 비교했는데 구글 어스가 훨씬 선명하고 잘 나오는 거야. 구글 어스 짱이에요. 네이버 지도 뭐 이런 거 막 거리뷰 보기 막 4차원으로 다 나오고. 아니 그리고 이것도 있는 거지. 근데 결국은 어쨌든 북의 무인기가 임무를 다 하지 못하고 어쨌든 북의 무인기였으면 중간에 추락했잖아요. 카메라까지 꽂고 장렬하게 전사했는데 문제는 그 카메라에서 나온 청와대 상공 사진을 결국 이제 그걸 북이 신문에 실었더라. 그걸 조선일보가 일면 탑에다가 실은 거야. 고첩이 언론사였어? 예, 고첩이 조선일보였나 봐요. 그래서 네티즌이 한마디 했잖아. 북한이 국가기밀. 정보를 취득하는 방법은 다 조선일보가 주고 있는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요. 조선일보만 검색하면 북한은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다. 굳이 무인기 안 보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군사 전문가가 딱 얘기했어요. 굉장히 세밀하게 좌표를 설정해서 그거보다 더 큰 타격을 일거에 줄 수 있는 미사일 기술이 있는데 왜 그렇게 꽂은 무인기를 카메라까지 탑재해갖고 송출도 안 되는 카메라를 탑재해서 보내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보랑 전혀 관계없는 사람도. 자, 아이고 하여튼 이런 일이 있어요. 정말 너무 완전 코미디 같아. 난 정말 해외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 궁금해. 어쨌든 이 사람들이 이런 코미디 같은 일을 벌여서 지금까지는 자신들의 이익을 취해왔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벌어질 일이 더 기대가 돼요. 네. 나는 이 부분이 뭐냐면 이런 걸로 봐요. 이 임금님은 벌거숭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네. 그런 말이 있나요, 선생님? 임금님 귀는 당나귀라는 아니, 말도 아니, 있습니다. 있잖아. 벌거숭이 옷을 입은 임금님, 벌거숭이 네네. 임금님. 네네. 벌거벗은 임금님. 당나귀인 벌거숭이 임금님인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다른 임금들이에요. 하나는 동양이고 하나는 서양이에요. 우리가 아동 코드 뭐 이런 동심세계 이런 거 좀 약해. 네. 근데 그렇죠. 사실 벌거숭이가 자기가 비단을 입었다 했지만 어린아이가 벌거숭이다 했을 때 모든 사람이 비로소 웃었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이런 부분들이 한국사의 진실을 얘기하는 힘인데 네네. 이것들이 MB인가 이래로는 네. 진실을 말하는 사람들한테
가차없는 탄압이 있었잖아요. 너무 네. 가혹했죠.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은 뭐냐면 임금님은 벌거숭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 침묵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 뭉개버리는 이 현상들. 거기서 자신감 얻은 것 같아요. 천안함 사건 이래로. 네네. 그러니까 이 안 되는 억지들이 있어도 거기에 대해서 타당한 질문할 경우에 닥칠 앞으로의 그 보복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조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뭐냐면 이 세계사적인 코미디를 또 진실로 만드는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는 나라다. 아, 난 정말 고개 숙여야 되고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이 당당하게 국민을 협박하는 거 이런 일 벌어지는데 니네 지금 뭐 정부에 대항해 저항해 어디서 그런 뭐 유언비어 퍼뜨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천안함 때도 그랬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같이 다 진급했잖아. 아 이번에도 이렇게 청와대 상공이 뚫렸으면 사실 지금 가장 무서운 사람은 박근혜 씨거든. 국민이 무서워할 게 아니라 박근혜 씨가 무서워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아버지 생각해도 그렇고 어떻게 생각하면 좀 불쌍하더라고요. 지하 벙커로 가겠지. 아니면 피난을 가든가. 4.19 작년에 우리도 또 했었는데요. 매년 했죠. 네네. 4.19가 해마다 돌아온 의원. 네, 네. 게다가 계속 미완이라. 미완이라. 그런 너무 현실적 과제라 참 저희가 또 보다 좀 심화 학습을 하기 위해서 다시 복습 코드입니다. 4월 혁명의 발자취를 따라서 들어가 볼까요, 그럼? 네. 이제 4.19를 할 때 이제 물론 나중에 좀 이야기를 하겠지만 4.19 다음에 뭘 붙여야 되는지 네. 우리가 사람 이름 붙일 때도 아무개 씨라고 해야 될지 선생이라고 해야 될지 그죠 님이라고 네. 님이라고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4.19도 그 끝에 무엇을 붙여야 맞는 것이란 것이 사실 오늘 이야기의 주제 같아요. 네네. 그 주제의 결론을 내리기 전에 어쨌든 4.19에 대한 배경이나 진행 과정, 근데 4.19 이후에 이제 이른바 이제 민주당 정권, 장면 정권, 그다음에 5.16 쿠데타 이 일련의 과정들을 이야기를 해봐야 네. 4.19 너에게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하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바로 그런 방향에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는 그래도 학교 다닐 때는 제일 많이 그래도 익숙한 단어는 4.19 학생운동이 아닐까. 학생 어거 운동, 학생 의거 이랬죠. 어거라는 말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우리 때는. 예. 뭐 지금은 막 혁명 이렇게 딱 하니까. 근데 예, 얼마 전에요. 제가 버스 타고 가다가 정말 깜짝 놀랐어요. 4.19 탑 지점 정도를 지나고 있었는데 굉장히 젊은 그 남녀 친구가 앉아서 막 얘기했는데 4.19가 뭐야? 이렇게 한 20대 초반 정도로 예, 사료되는 그 4.19가 뭐야? 이렇게 했더니 4.19 전두환 부정부패 때문에 일어난 거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정말 라디오 반민특위를 들려주세요. 막 이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보수는 어떻게? 보수는 6.25 모른다고 부르르 떨고. 진보와 보수가 동시 위기네. 전 그래도 그냥 그게 독재나 이런 거에 한거 민주적인 운동이었다는 거를 잡았다는 거. 그거에도 좀 위안을 느낍니다. 네네, 자, 우리가 맞아요. 딱 끊어서 교과서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간단하게. 4.19라고 하는 것은 1960년에 이승만 정권이 부정선거를 해서 네.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이승만 대통령, 이기문 부통령으로 된 것인데 이 부정선거의 한국에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일어나서
결국 자유당이 망하고 그다음에 이승만을 하야시켰던 그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네. 그럼 그다음에 그렇게 민주화됐는데 왜 그다음에 5.16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할 때는 그러면 4.19의 복잡이잖아요. 네네. 예. 지금은 왜 이 모양이에요? 이 문제가 일어나겠죠. 이런 이야기들로서 봐야 되겠다. 그래서 네네. 우리가 4.19는 그 전개 과정도 중요하지만 4.19가 왜 일어났는가? 또보다 4.19가 진짜 꿈꿨던 건 뭔가? 4.19가 꿈꿨던 것들은 어떤 것이고 그것이 과연 이루어졌는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거기에 4.19가 또 군사 쿠데타로 돌아가 버리고 유신 체제까지로 우리는 후퇴하게 되었는가? 네. 그런 맥락들을 안고서 같이 이야기해봤으면 좋겠다 싶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무엇을 했었냐면 3.15 부정선거 당시에 이제 부정과 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부정과 막 이런 것들을 좀 비교하면서 이때 당시에 이 정권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부정이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이제 국정원 댓글 막 이런 거였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진행되고 있는가, 약간 진화해서 시대에 따라 진화한 부정선거의 모습, 뭐 이런 것들을 좀 다뤘었거든요. 자, 근데 우리가 그래서 일단 뭐냐면 저는 이제 교학서 교과서 얘기를 좀 화두로 삼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교학서 교과서에 보게 되면 어떻게 됐냐면 그 교학서 교과서 쓰레기라고 쓰레기 교과서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고치고 있답니다. 틀린 거를. 언제 다 고칠까요? 인생은 미완성. 교과서가 미완성이면 어떻게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 자, 근데 막 팔아요. 그 교학서 교과서 내용을 보게 되면 4.19에 대해서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뭐냐면 이 조병옥 야당의 대통령 후보는 조병옥이 죽었기 때문에 이제 이게 숨어 있는 뜻이고 이제 교과서 그렇게 길게 못 쓰니까 네네. 부통령 이기붕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자유당이 부정선거를 했다. 여기에 대해서 항의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승만은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승만은 책임이 없는 거죠. 이승만 책임이 없고 그다음에 이기붕을 하나 시키려다가 이기붕을 부통령 당선시키려다가 좀 과해서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것은 그때 이기붕 나중에 자살하지 않습니까? 일가가. 네네. 그걸 벌써 이렇게 죽은 이기붕한테 다 넘기고 있어요. 근데도 억울하게 이 노 대통령은 하와이까지 쫓겨났으니 얼마나 분하냐. 쉽게 말하면 이승만은 도의적 책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 4.19라고 하는 것은 선거를 다시 하자가 아니에요. 네. 정확하게 하면 제1공화국의 자유당 정권, 즉 이승만과 이병을 포함해서 자유당 정권을 완전히 타도하고 새로운 민주국가 수립하자는 것이에요. 거기에 핵심 뭐냐? 이승만이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이기붕이 죽고 나서도 그죠? 그래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항의 문제하고 그것이 발전해서 4월 4.19로 발전한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발단하고 목적은 다르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발단은 뭡니까? 우리가 1차 세계대전인가요?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총을 쐈다. 세르비아 청년이. 발단이 1차 세계대전은 아니죠. 이해가십니까? 네. 바로 3.15 부정선거 자체가 4월 4.19 전체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네. 예, 근데 자꾸 그쪽에서는 이기붕이 부정선거 하는 바람에 그럼 뭐냐면 자유당 심리는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렇죠? 예, 그거 맞습니다. 자유당 이승만 총 12년 동안 집권했는데 아무 문제 없다 얘기 되니까 일단 그래서 이 4.19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이승만의 장기 독재예요. 그와 관계돼 있다. 우리 직선제는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시작했나요? 이승만. 그렇죠. 이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1987년 있지 않았습니까? 직선제 쟁취를 했잖아요. 네. 우리가 근데 뉴라이트는 이걸 민주주의의 완성이라 그래. 자유민주주의 완성. 깨몽이에요. 7.8 노동자 투쟁을 안 보잖아요. 그 당시에 정치적 직선제라는 것은 민주주의 제도 절차의 한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지만 직선제한테서 꼭 뭐냐 민주적인 것 없잖아요. 그럼요. 우리 몇 년 전에도 우리 좀 저 이번에 12월 19일. 쉽게 말하면 이 우리나라에서 최초의 직선제는 6.25 때 이승만이가 그때는 간접선거였단 말이죠. 국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해서 대통령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전쟁이 일어나서 부산까지 피난 갔으니 이승만이야 사실은 하야해도 시원치 않잖아요. 네. 이런 과정에서 뭐냐면 제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거예요. 전쟁 중에 치러졌을 때 210석 가운데 이승만 지지파가 30석밖에 안 돼. 7분의 1이에요.
이렇게 되는 속에서 뭐냐면 이승만은 뭡니까? 이 전쟁 와중에서 지는 한 번 더 해먹겠다고. 직선을 한 거죠. 그 친이 그때 일으킨 것이 바로 부산 네. 정치 파동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직선제를 한 거예요. 발췌 개헌안. 예, 발췌 개헌이라고 부르죠. 왜냐하면 헌법의 일부를 뽑아서 고쳤기 때문에.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게 해서 뭐냐면 우리가 중요한 것은 직선제를 통해서 재선을 나가는데 이것이 바로 거의 쿠데타에 가까운 거죠. 예, 네. 그렇게 해서 바로 부산에서 뭐냐면 정치 파동 이게 52년도 5월이에요. 이때 깡패 동원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깡패 동원하고 헌병 동원해가지고 부산에 계엄령 선포하고 그다음에 야당 국회의원 50명을 차체 납치하고 그 차체로 네. 의원들을 납치하고 그다음에 아니 국회의원 이 말 또 별개가 있어요. 또 야당 50명을 국제 공산당과 네. 으로부터 돈을 받았다. 간첩단 사건이 국제 간첩단 사건.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국회에서 다 이제 회사 거의 해체시킨 거죠. 네. 이런 상황에서 바로 이 발췌 개헌안, 즉 대통령 직선제를 골전한 것을 기립표결로 통과시켰어요. 이게 두 번째 이제 재선한 건데, 그때 한국의 직선제는 자유민주와 관계가 없네. 최초의 직선제는 네. 이승만의 종신 독재 출발이 됐다는 거. 그 다음에 잘한 게 사사 오입이 있었잖아요. 네. 네. 사사 오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알다시피 이승만이 자기가 한 번 더 해먹고 싶은 거야. 네. 이게 중요합니다. 박정희도 삼선기원 한다면 유신 갔잖아요. 그 이승만도 삼선기원 한 거예요. 삼선기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1954년도에 했는데 이 135표가 나온 거예요. 네. 한 표가 부족하죠. 6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노인네가 또 갑자기 산수를 비약적으로 해가지고 4.4.5입해서 그죠? 오는 예. 올려가지고 감자 막 이런 거죠. 해서 50년대에 됐지 않습니까? 대통령 3대 대통령이 당선이 됩니다. 물론 이때는 누가 그 신익희 후보가 야당에서 나왔다가 죽죠. 네. 그러면 또 됐어요. 자, 이런 것들 보면 기본적으로 뭐냐, 이 4.19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이승만의 종신 장기 집권 전략 여기에 대한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죠. 네. 여기에 또 뭐가 있었어요? 저는 파시즘화 됐다고 봐요. 자유당이 말기로 가면 갈수록. 네. 그 대표적인 게 장면 아시잖아요. 장면 네. 야당에 네. 장면을 56년도에 시공간 앞에서 총을 쏴서 암살하잖아요. 네. 물론 이제 실패했죠. 가볍게 네. 부상만 당했습니다만은 있고. 그다음에 우리 진보당 조봉암 59년도에 처형하잖아요. 7월달에 그죠? 네. 네. 그다음에 뭐 합니까? 신국가보안법을 또 통과시켜요. 그다음에 우리 야인 시대 아시죠? 네. 그때 임하수 이런 정치강. 유지광 이런 사람들 뭘 만듭니까? 반공 청년단 만들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가톨릭이 운영하던 경향신문 그 당시 야당지였어요. 네네. 폐간하죠. 이게 59년도입니다. 바로 3.15 부정선거라 해서 선거의 부정한 그 4월 4.6의 한 발단 중에 하나가 3.15 부정선거지. 네. 이 전체에 대해서 뭡니까? 지금 국민들 염증적인 분노가 폭발할 일부 직전이었다는 얘기예요. 네. 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먼저 이렇게 돼야 된다. 따라서 이것은 4.19는 3.15 부정선거에 대한 한간 투쟁이다. 이거 하면 틀렸다는 얘기예요. 네. 자유당과 이승만의 독재에 대한 한거였다. 이것이 전제돼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네. 그래서 보니까 이승만이 자기의 장기 독재를 원하는 과정에서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런 한 축의 우상화 작업들이 또 한편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그때 당시에 그 동상을 그렇게 많이 세웠대요. 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남산에 세워졌는데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다는 거야. 그리고 55년에는 이승만이 서울시 명칭을 바꾸도록 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겠어. 추종자들이 나선 거지. 그래서 이 충성파들이 서울시를 우남시로 바꾸자. 이렇게 막 나왔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론 이제 56년 시의원 선거에서 이렇게 자기네가 당선이 많이 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통과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얼마 전에 누군가 이 구미시를 정의시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얘기 했었죠. 네네. 그러니까 정말 조선시대 왕보다 더한 그런 사고방식이야 이건. 아부에도 법도가 있고 충성에도 한계가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거의 발광 수준이었어요. 근데 이게 과도하면 주군의 목을 조르는 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이 이승만 동상 과도하면. 그 80회 기념생일로 남새다 씌운 거 아니에요. 네. 4.19 때 결국 무너졌잖아요. 예, 끌어내. 4.19 때 아니 바로 못 무너졌죠. 워낙 커가지고.
나중에 따로 좀 지나가지고 다시 이제 철거했어요. 그랬더니 뭐예요? 2011년도인가 다시 그 뭐죠? 자유총연맹 앞에다 이승만 동상 다시 심었잖아요. 정말 이것은 4월 혁명을 모독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 아첨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더 들어보죠. 네네. 그래서 그 이기붕 어떤 말을 했냐면 이 벌써 국부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왔더라고 보니까. 그럼요. 배달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이시오 세계의 영도자이신 국부 이승만 이렇게 얘기하고 서정주의 시를 듣는 이재학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3.1 정신의 권하이시고 자주독립의 사도이신 세기의 지도자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다 코미디 같아 진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들은 미국에 있었는데. 이승만은 국부를 넘었어. 민족의 태양이야. 그리고 세계의 위인이야. 더구나 세계적 지도자다. 우리나라 태양이 너무 많아요. 더구나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그 이승만 생일이 3월 26일이래요. 네. 예. 그래서 3월 26일 날은 3군 분열식이 거행되는 국경일보다 더 성대하게 치렀고 학생들은 그를 찬양하는 글짓기를 해야 했답니다. 있었어요. 예. 뭐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 절대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조선왕조에서도 이렇게는 안 했어. 그렇죠. 나는 이거를 지금 이제 곧 이런 거 다 생길 분위기야 지금. 아니 근데 왜 그러고도 남을 분위기야. 아니 모든 게 근데 착착착착 그 텍스트를 그대로 해서 진행하고 싶어 해. 난 알겠는데 지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확 밀지는 못하는 거지. 이승만의 국부라고 이제 박진을 민족 지도자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똑같이 반복된다. 왜냐하면 독재도 DNA가 흐르는가 봐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배웠던 그 추억 기억들이 그때 반복되는데 한마디로 하면 그 이승만 정확히 하면 자유민주주의의 파괴자예요. 다음은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의 자유민주공화국을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 아니고 그냥 조진 거야 대한민국. 조지는 워싱턴이에요. 자기 주변에 그리고 자기 독재, 우상화에 이런 절대적인 이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이승만이었는데 그렇죠. 56년에 이게 무너진 거예요. 바로 이 3대 정부통령 선거에서. 네네. 왜냐하면 그렇게 높은 지지율과 표를 갖고 있었던 너무 자신했던 이 사람이 표를 못 얻었네. 거기다가 자기 경쟁자도 생겼네. 죽산 조봉암.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분노가 생긴 거지.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나는 장기 독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60년 선거를 앞두고 작업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죠. 이제 헌정 파괴는 기본이었고 여기 이제 일사천리로 부정 선거를 정부 기관을 총동원해서 진행했던 거죠. 예, 우리 라바드 씨도 중요한 정리를 하신 거예요 지금. 다시 말하면 4.19로 가기 전야에 적어도 이 정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뭐죠? 이승만 했던 짓은 뭐예요? 자기가 초대 대통령을 했다가 그 다음에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직선제로 개헌했다가 군대를 동원하고 깡패 동원해서 직선제로 만들고 그다음에 4.4 5.1의 희한한 논리를 가지고서 삼선까지 나갔어 대통령 되고 그렇게 해서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에 한해서 이 3선을 허락할 수 있는 이걸로 바꾼 게 4.4 5.2인 거죠. 네. 예. 그 다음부터 종신으로 간 거 아니에요, 사실상. 네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것은 명백하게 이승만 1인 장기 독재와 자유당의 파시즘화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3.15 부정선거를 계기로 폭발처럼 터져버린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승만은 결코 면책이 되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그 48년도 단선 가는 과정에서도 사실 우리가 이제 4.19 얘기하다 보면 당연히 4.3도 같이 얘기했어야 되는데 어차피 정말 피로 쓴 사람이잖아요. 피로 세운 대통령이지 강제로 사실 민심을 짓밟고 세운 건데 이 사람이 끝까지 12년 동안 모든 선거에서 전부 다 사실은 부정을 다 저지른 거잖아요. 민심과 어긋난 부정을 다 저지르면서 자기가 12년 동안 권력을 유지해 온 거지. 자, 그럼 드디어 그러면 이제 3.15 부정선거로 가는 과정들 한번 우리 그 진시감 정리를 해보죠. 네, 볼게요. 일단은 기본 배경들은 다 아셨던 거고 어떻게 갔냐면 이제 크게 헌정 파괴와 함께 국보법 처리하고 날치기 통과한 거죠. 네. 이런 것과 함께
무엇들이 이제 진행이 됐던가라고 했을 때 그 작전. 네. 1958년 12월 24일 경호권을 발동해서 아까 말했던 국보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곳으로부터 시작했고요. 이 1959년 3월 달부터 보다 직접적이고 본격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6인위원회가 구성이 돼요. 대표적으로 이 6인위원회는 최인규죠. 내무장관. 이 사람이 어떠했냐면 이 대통령이 없으면 이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대통령을 위하는 일은 거룩한 일이라고 밝히면서 공무원의 선거 개입을 독려합니다. 정말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한글이 부끄럽다. 한글이. 예. 제가 영어로 할게요. 바로 원포인트 기용이에요. 이게. 예. 원포인트 기용. 그래서 이 최인규가 도경북장 그리고 경찰서장, 시장, 군수들 앞에서 세계 역사상 대통령 선거에 소송이 제기된 일이 있느냐. 법은 나중이니 우선 당선시켜야 한다. 콩밥을 먹어도 내가 먹고 징역을 가도 내가 간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가 대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할, 사전투표 등 부정선거 방법을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한편 이 1959년 6월 29일 이때 자유당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이때 이 정 부통령 후보 지명대회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그리고 그해 11월부터 매일 최인규가 경찰 간부와 군수, 시장, 구청장 등 공무원들을 안배에 불러서 만반의 대책을 세우도록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한편 7월 30일 바로 앞서 말했던 조봉암 이 서대문 형무소에서 이슬로 사라진 거죠. 사실 7월 30일 재심을 법원에서 기각해서 변호인들이 다음 날 이 재심을 청구하려고 했는데 그 다음 날 전격적으로 사형을 집행을 했던 거죠. 그래서 당시에 자기의 유일한 라이벌은 조병옥밖에 남지 않게 만드는 일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느닷없이 12월 11일 날 반드시 농번기를 피해서 조기 선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반드시. 왜? 조병옥이 마지막 라이벌이었는데 내일 모레 오늘 내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자기가 빨리 당선이 되어야 하는 이런 이제 계획들도 한편 말했죠. 그러면서 2월 13일 날 이승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당시 정부 이렇게 뽑는 거였잖아요. 각각을. 그래서 1956년 선거에서처럼 대통령과 부통령 당선자가 서로 다른 당에서 나오면 자신은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응종치 않겠다. 이런 폭탄 발언을 한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이미 56년도 선거에서 이제 신익희 대통령 후보는 이승만, 그다음에 야당의 신익희잖아요. 네, 그다음에 부통령은 이기붕하고 그다음에 장면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통령 후보는 신익희 씨가 죽었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뭐냐면 이승만이 자동으로 될 수밖에 없는데 떨어서 민심이 어디로 갔냐면 야당에 갔을 때 부통령에게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장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이 대통령이고 야당이 부통령이 된 거지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그럼 못 해먹는다 이런 거지. 자, 이 중요한 얘기죠. 지금 이승만 무슨 얘기냐? 자유당하고 당이 다르면 안 된다. 그러니까 독식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지금 얘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이 무슨 수를 써더라도 이기붕을 당선시켜야 한다. 그렇죠. 이렇게 지시를 내린거나 다름 없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한 통속들이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승만부터 싹 다 같이. 아까 이제 최인규가 사전 투표 이런 비밀 지령을 내렸던 거잖아요. 근데 조금 더 얘기를 하면 어떤 비밀 지령 내용이 구체적으로 보면 전 유권자의 사할에 해당하는 표를 사전에 투표할 것. 그리고 3인조 또는 9인조로 공개 투표를 실시할 것. 자유당원으로 하여금 당원증을 차고 투표소 부근의 분위기를 압도하게 할 것. 그러니까 완장을 차라는 얘기예요. 예. 야당 측 참관인을 매수하여 참관하지 못하도록 할 것. 이런 비밀 회합들을 통해서 전 말을 몰라요. 했던 거죠. 최인규가 이 미국 유학을 했잖아요. 그 잘 나가는 40대 엘리트였어요. 근데 야심이 만만했어요. 출세 지향적이었어요.
근데 뭐냐면 이 원포인트 기용을 자기가 했을 때 이걸 자기 출세 기회로 잡으려고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아까 참 저도 참 최근에 사람 이제 그 이해가 안 가는 게 왜 이렇게 선거를 이렇게 기가 막히게 잘하요. 근데 미국에서 안 하는 선거들은. 그러니까. 아 근데 저는 요즘 있잖아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이제 사전 투표제를 독려하는 풀랑이 완전 엄청 많아요. 쓰레기처럼 넘치고 그렇죠. 있거든요. 걱정이 돼요. 예, 저는 그 사전 투표를 누구만 얘기하냐면 새누리당 후보들만 그 풀랑을 걸었어요. 아니 뭐 딴 아주 데도 많이. 되게 많이 걸었는데 그게 이제 원래 우리 국민들이라면 누구나 다 자기 개인의 이름으로 투표를 독려할 수 있는 이걸 걸 수 있다라고 해서 그게 정말 그냥 개똥이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지명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후보들이 그거를 그 제도를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예비 후보 기간에는 명함 뿌리는 것밖에 못 하는데 이걸로 해서 이제 우리가 낙점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되게 크겠고 새누리당 같은 경우 이제는 여론조사 방식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결국 여론조사도 조작 가능한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에 지금 뭐 지방선거 싹쓸이 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 때문에 구의원, 시의원, 뭐 구청장 후보들이 난리가 났거든요. 이 사람들이 자기 이름 알려고 모든 풀랑을 이걸 다 건 거야. 근데 나는 여기서 소위 좀 민주개혁적 혹은 진보적이라는 사람들도 우리도 저런 거 달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는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사전투표제를 홍보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동사무소 가서 신분증만 갖고 왜 가면 이리 눈에 많이 띌까? 옛날에 부재자 투표 저렇게 홍보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나도 좀 의아해요. 예예. 이건 또 부재자 투표하고는 또 성격이 다른 건데 그렇죠. 문제는 저는 그래서 이 이승만 때 이 3.15 부정선거 과정이랑 딱 겹쳐지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와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던 게 그럼요. 부재자 투표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해외에서도 표심과 사실 민심과 표 결과가 너무 다르게 나와서 깜짝 놀란 이제 교포. 저도 일본 가서 예. 그 이제 실제로 그 도쿄에 있는 네네. 도쿄 금교에 있는 사람들이 버스까지 타고 갔을 때 합니다. 네네. 그래서 했는데도 너무 허탈하다고. 네네. 근데 이 사전투표제가 지금 이렇게 홍보가 막 되고 있는데 이게 이승만이 썼던 방식이고요. 근데 이거에 대한 감시 제도는 본투표 날보다 너무 소홀한 거야.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우리가 신분증 갖고 가서 사전투표를 한 다음에 그 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저는 저도 지금 걱정돼요. 너무 걱정돼서 이 제도를 사실 여기 이제 유권자의 40%가 사전투표를 하게 하라는 것이 이승만 정권의 방침이었잖아요. 저는 지금 막 사전투표를 막 이렇게 사실 홍보하면서 하는 이거는 게 뭐냐 미리 그 본인과 무관하게 이승만 때는 네네. 미리 깔아놓는 거예요. 네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네. 아마 약간 다를 수 있고 또 지금 또 국민의 민주의식이 많이 달라졌으니까 쉽지는 않을 겁니다만 어찌됐건 왜 이렇게 갑자기 이 대통령 선거도 아닌데 이런 어떤 지자체 선거에서 이렇게까지 나오는가라는 것도 있고 또 지자체 선거는 상대적으로 좀 느슨해요. 네네네. 이런 문제들이 있고 그래서 저도 너무 정당적 색채를 걱정이에요. 자꾸 없애는 우리가 뭐 이미지를 가지고 있고 네네. 지난 서울시장 선거 때도 뭐 디도스다. 네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되게 제보가 많았잖아요. 예. 이거 딱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 거동 못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주민등록증을 뭐 통장이나 반장이 와가지고 걷어가지고 갔다. 뭐 요양병원에서 뭐 어떻게 해서 뭐 그 요양병원 관리하는 관리사가 모두 다 걷어갔다. 뭐 이런 제보들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뭐 디도스나 아니면은 이런 전자개표에 대한 의심들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네. 사실은 터널 국정원과 디도스도 함께 국정원과 함께 국정원 이제 댓글 조작과 함께 부정선거에 대한 의견이 계속 지금 되고 있는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좀 여기에 어울리지 않는 말이긴 하지만 요즘 이제 공천 문제로 엄청 시끄럽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무공천은 당연히 뭐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 실제로 야당이라는 곳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은 국정원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은 공천이냐 무공천이냐 당연히 중요하고 국민과 약속 맞지만 이 부정선거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이긴다는 보장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선거가 아무 짝에도 소용이 없어지는 거야 나는. 근데 지금 한국 사회에서 사실 정치 개혁에서 지금 해야 될 게 공천 문제 갖고 나는 사실 대선 때도 국회의원 머리수 줄이자라는 그거 갖고서는 막 후보 단위라 시간 질질질 끌었잖아요. 그때도 국회의원 머리수가 지금 그렇게 사활을 건 지금 이 문제인가 이런 생각 막 했었거든요.
지금도 무공천 문제 갖고 이렇게 시간 끌면서 뭐 좌충우돌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새누리당은 이 와중에 야 우리가 이거 완전 싹쓸이 하겠구나 이러면서 구청장 후보가 어떤 구에는 새누리당 인사만 예비 후보만 10명이래. 정말 이 자신만만함. 또 너무 우리 지금 선거하다 보면 네, 좀 하여튼, 우울해집니다. 네. 그래서 지금 선관위에서 네. 이렇게 보면 불법 선거 뭐 이런 사전 선거 뭐 이런 거에 고소 고발 이런 게 있잖아요. 네네. 들어오고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면 후보들에 대한 인신 공격 이런 것에 대한 고소 고발이 되게 많대요. 근데 지금은 금권 이 시비가 지금 장난 아니게 붙고 있다고. 금권 벌써부터 이게 벌써 70%를 차지하고 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막 그 예비 후보가 막 관광 보내줬다. 이거 똑같아. 대선 때도 관광 엄청 갔거든요. 10,000원짜리 관광. 10,000원 내면 막 밥 주고 막 기념품 주고 그런 관광 엄청 많았는데 이제 그걸 또 배운 거지. 이제는 구청장 예비 후보들이 그런 거 하고 다니더라고요. 원래 왜냐하면 이 지자체는 지역 유력자들이 이해관계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 유지들이 많이 나가죠. 그래서 결국은 또 인지도가 높고 네트워크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자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우리가 아래 풀뿌리 민주주의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뭐냐면 바닥까지 이권 가진 사람들이 해먹기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대단히 저는 위험하다. 그러니까 한국 사회 정치 자체는요 출마를 한다는 것 출마 자격을 부여받는 그 순간부터 매관매직인 거예요. 매관 매직이야. 공천 헌금을 내지 못하면 공천을 받지 못해. 뭐 몇 억 얘기 나오고 뭐 사실 이제 진짜 당선이 유력한 뭐 예를 들면 새누리당의 경상도 뭐 야당의 민주당 이런 데서는 뭐 공천 헌납금이 뭐 거의 건물 한 채 값이라. 국회의원 비례에 당선 가능한 비례 의석에 이 거대 기득권 정당에서는 50억이 든대잖아. 구의원이 1억 2억이고. 근데 뭐 하여튼 다 텍스트는 61대 이승만 각하 때 다 나온 만든 거죠. 거야. 다 나온 거죠. 공천제 얘기했는데 우리나라 최초 공천제가 이승만 때 시작이 됐다고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 지금은. 근데 당시는 어떤 거였냐면 표차사 54년 5월 20일 이 총선을 앞두고 이승만이 특이한 담화를 잇따라 발표를 했다고 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이한 담화가 바로 이 총선 공고 하루 전날 어떤 거 있었냐면 개헌 조건부로 입후복해 하라라는 담화를 발표해요. 다시 말해서 자유당 공천자들은 민의원이 된 후에는 민의에 의한 당 결정에 개헌을 절대로 지지함이라는 이 서약서에 도장을 찍고 공천증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최초의 정당 공천제가 이렇게 악용이 되는 이런 사례도 여기에 만들어졌다고 하고 제가 이제 말을 하고 싶었던 아까 이제 선거자금 문제였던 건데 당시 어떠했냐면 돈은 이승만이에요. 예, 산업은행을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책위원들, 대책위의 기획위원들과 산업은행 총재가 모의를 해서 이 자금을 조달을 하는데 이때 경찰에 11억 1천만 한, 일반 공무원과 교육 공무원에 2억 4천만 한, 방공청년단에 1억 8천만 원을 배정하고 이를 지급했다. 그래서 전국에 뿌린 경찰하고 경찰, 공무원, 방공청년단, 일반 공무원, 교육공무원 이렇게. 지금 움직이는 기업은 또 단위랑 별도야. 기업의 이제 또 이렇게 배분을 한 거죠. 근데 그래서 당시 전국에 뿌린 돈이 얼마냐? 부정선거 자금이 70억 환 이렇게 뿌렸다고 얼만큼이죠? 해요. 그 얼마는 거죠? 저희는 많은 돈은 계산을 못하는 관계로. 아니 왜냐면 난 지금도 70억이라 그래도 깜짝 놀랐는데 그때 당시 이건 얼마죠? 막 이러면서. 이런 것과 함께 어떤 거였냐면 아까 이제 뭐 그 발췌 개헌안 때도 얘기를 하긴 했었지만 이 공포를 곳곳에 조성을 하는 거죠. 이제 폭력. 그래서 깡패들이 야당 인사의 등록을 방해하는 폭행 사건이 곳곳에서 발생을 했고 심지어 이를 취재하는 기자가 구타당하기도 하고 이 방공청년단에 가입한 깡패들이 방공이란 명분을 내세워서 배우, 가수 등 연예인들을 강제로 조직해서 전국을 순회해. 그래서 이승만과 이기붕의 당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나 1박 2일에서 새마을 모자 쓰고 나오고 요즘 막 종편 보면 진짜 장난 아니잖아. 막
그 종편에서 나오는 막 그런 정말 일반인처럼 나오는 그런 뭐 함익병 뭐 이런 사람들 막 정말 발언을 들어보면 이게 진짜 미친 나라가 아닌가 싶고 피부과 의사라는 예. 그 사람. 거기다가 국민 사이가 아니고 예. 재벌급 사이야. 미친 사람 같아. 그 청년단 뭐 이런데 얘기 들어보면 지금도 나는 그때 그 이승만 때 이런 청년단 했던 사람들이 일배 지금 일배고 그 할아버지들이 지금 군복 입고 나와가지고 그 장애인들한테 그 돈 뺏어가고 이런 사람들일 거야. 서북 노회 있지 않아요, 선생님? 네? 서북 노회. 네. 지금도 있죠, 서북 노회. 근데 서북 노회가 대체로는 또 이제 이 서북 청년단 출신들이 또 기독교인 목사가 많이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평안도 쪽이니까 서북이면 평안도 쪽이 이제 기독교가 가장 센 곳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물론 이제 기독교도 천차만별이긴 합니다만은 일단 뭐 그런 면에서 봤더니 뭐 그걸 직접적으로 어떻게 그 서북 청년단을 조직적 연결시키기는 어렵지만 아주 가장 강력한 반공주의가 아주 결합된 곳이고 있다고 보면 되겠어요. 네, 그렇죠. 청년단 나이 드셔서 노회 하여튼 뭐 차리셨다고. 우리가 잘 알듯이 지금 이승만 정권 이렇게 길게 얘기하는 이유는 4.15 부정선거는 그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란 것이죠. 근데 제가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 관권과 폭력배를 총동원한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선거였는데 개표 부정 수법이 되게 특이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선생님이 아시면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올빼미 개표도 있었고 샌드위치 표도 있었고 닭죽 개표도 있었고 빈대잡기 표도 있고 쌍가락집 표도 있듯 가지가지라고 하는데 좀 사실 뭐 이게 쉽게 이런 거죠. 피아노 표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이제 아까 뭐라 그러죠? 이거 그 뭐 샌드위치 표라고 하는 거는 앞에 하고 이제 맨 밑에 메뉴가 이제 쉽게 자유당 지지하는 거 이기붕을 가운데 이제 끼워 넣는 거죠. 이렇게 넣는다. 또 그렇게 하고 그 표를 전체를 그냥 자유당 표로 씌워버리는 거. 그다음에 그게 개표기잖아. 개표기. 12월 19일 날도 그다음에 뭐냐면 이제 이따가 이제 야당 후보가 됐단 말이에요. 그 뭉개버리니까 손가락으로 피아노 치듯이. 그래서 무효표 만드는 식으로. 뭐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다음에 뭐 이런 식의 했으면 쉽게 말하자면 투표하는 과정에서의 부정이 있잖아요. 사전 투표를 사할한 거 엄청난 거죠. 그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3인조 9인조 같은 것은 뭐냐 같이 가서 이건 비밀 투표를 부정하고 가는 거잖아요. 5호 담당제죠. 그렇죠. 말하자면. 그다음에 아까 현장에서의 완장 부대 있었잖아요. 근데 완장 부대 상당히 또 깡패였잖아요. 그다음에 야당 참가 축출하는 것도 이것은 먼저 투표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다음에 투표 이후에 투표함을 바꾸시게 하는 거예요. 투표함 바꾸시게 한다든지 하는 데 있고 아까 피아노포 같은 것들은 실제 개표하는 과정에서 부정이 있죠. 마지막에 뭐냐면 득표수 조작 발표. 그래서 목표에다 맞추는 거예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51.6%? 그래서 51.6% 아니에요. 근데 아니 하여튼 이승만 나이를 초과하게 나왔어. 그러니까 일부 지역에 이승만 이기붕 표가 투표자보다 너무 많이 나온 거야. 그래서 다시 조정하라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나오고 자유당 간부가 숫자 낮추러지. 최인규한테 간표 좀 해라 이런 지시까지 벌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이승만의 지지력 92%예요. 네네. 근데 이기붕이 72%고. 대단하다. 근데 문제는 그 이승만 당시 나이가 85세였고요. 이기붕은 그 척수가 고장이 나서 거의 활동 장애를 겪는 수준. 그래서 선거 운동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대요. 그럼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지지율이 나왔다는 건 정말 부정선거 외에는 답이 없는 거죠. 그렇죠. 명약 가능하고. 이제 이때 노하우들이 계속 다음부터 독재 정권한테 전수되는 거예요. 공화당 박정희 정권에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 아까 이제 국보법 날치기를 했었잖아요. 이 사전에 그걸 만드는 건 이제 공포 정치화하고 분위기를 억압하는 분위기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진보당 상권 이렇게 그래서 이제 날치기를 하는 과정에 어떻게 했냐면 이 야당 의원들을 의사당 지하에 감금한 채 여당 의원들의 표결로만 처리했다고 하더라고요. 누구 이제 버스로 가서 의원을 구속을 하지 않나. 지금 이제 감금을 해가지고 날치기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경향신문 폐간 같은 경우는 이 경향신문이 이 장면을 지지하는
이런 신문으로 본 거예요. 가톨릭계로서 예. 야당지니까. 그래서 이걸 장면의 활동을 의축시키려고 이제 폐간을 했는데 어떠했냐면 이제 2달 전부터 꼬투리를 잡기 시작하는. 그래서 오보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보가 정권을 불안케 하거나 국가 안보를 불안케 하는 이런 것과 하나도 연관이 없었어. 그런데 글씨 틀리고 막 이런 거. 과도하게 국보로 국가 안보를 지킨다라는 명분으로 폐간을 시켜버리는 거죠. 네. 그거 보니까 우리 민족문제구서 100년 전쟁 있잖아요. 네. 네. 이승만 편 정말 재밌잖아요. 아니 근데 이승만 그 양자 네. 소송했잖아요. 사자명의 해손 사자명의 해손 아니에요. 네. 네. 근데 이게 공안으로 넘어갔어요. 담당이 어떻게 공안 형사 일부에서 국가보안법으로 하려나 본데요. 아니 도대체가 이게 형사 일부에서 공안 일부로 넘어갔답니다. 선생님 진짜 어울리지 않는데. 아니 세상에 그 100년 전쟁 누가 다 봤잖아요. 네네. 이게 왜 공안인지. 이승만을 국가라고 생각하나 봐요. 아니 근데 이건 예. 뭐 국가로 생각해도 이건 오히려 문제가 네. 더 큰데 네네. 하여튼 그런 걸 보자면 오. 참 놀라운 나라예요. 근데 이제 이런 속에서 국민적 저항은 높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왜냐면 경제는 실패해. 그런데 그 원조받은 돈의 절대 다수는 다 군사력 활용해 써. 사실 이건 뭐 미국의 군사 기지와 정책과 맞물린 거지만 네. 이런 거고. 그거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국가에서 3분의 1이 국방비였어요. 예. 네. 그런데다가 뭐 국민을 위한 정책은 신경 쓰지 않고 자기네 정권 어떻게 지킬까 그런 이권 싸움, 정권 다툼 이런 것만 하고 있으니 그래도 국민과 원하는 것들 하나도 하지 않으니 이게 그만큼 반감은 높아질 수가 있고 불신은 더더욱 커질 수밖에 없고 시간이 갈수록 부정부패는 만연하고 이런 상황에서 저항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실은 이미 우리가 59년도 이제 우리가 나중에 또 살고 이야기했지만 이 파업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노동자들 파업. 네. 쉽게 말하면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4.19를 정치적인 독재 문제에 대한 불만이라고 하는데 그것만 봐서 안 돼. 4.19 이후에 흘러왔던 다양한 방면에서의 민주화 운동이라든지 자립 경제론이라든지 또 민중 경제라든지 중소기업 육성이라든지 또는 통일 그 평화 통일 이런 이야기 나온다 할 때는 바로 그런 것들이 4.19를 위해서 다 나왔다. 그것은 이승만 정권 때 그런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까 이제 대기업 같은 게 있잖아요. 잘 알다시피 그 이승만 때 원조 경제지 않습니까? 네. 원조 경제였는데 이때 뭐냐 대부분 소비재 중심이었어요. 공산품이. 그래서 이게 한마디로 이게 전부 다 미국에서 오는 거잖아요. 미국에서 원료를 받아가지고 오니까 한마디 하면 이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한국 그 경제 고질병 중에 하나는 대외 의존도가 심화되었다 하는 거죠. 네. 강하게 하면 대외 정속성이 되는 것인데. 근데 문제 이렇게 해서 들어온 소비재 생산공업이 대기업들이 독점해버려요. 그러면서 들자면, 정치 자금을 주죠. 이승만에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안에 나중에 4.19 이후에 그렇죠. 이제 부정축제 문제도 왜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일단 제당업 우리가 설탕 같은 게 제당업. 네네. 제당업 같으면 총 44개 업체 중에서 2개의 대기업이 전체 출하액의 49% 절반을 먹었어요. 네. 그다음에 우리 그때는 유명한 게 고무신이 있잖아요. 네네. 그때 선거운동 할 때도 고무신 줬잖아요. 네. 고무신 선거. 할 때 바로 48개 업체 중에서 대기업이 출하 총액의 78%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재벌 중심으로 가는 단축에 이미 이승만 때 보였잖아요. 그러면 네네. 이렇게 밀어준 거잖아요. 이건 사실 특혜를 줘가지고 예. 네. 즉 대기업 중심으로 갖고 이들은 나중에 박정희 때는 재벌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근데 이 특혜는 공짜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아까 할당해서 돈을 어쩌고저쩌고 했지만 이 돈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기업들이 내는 거죠. 정치 자금을. 하고 선거 때도 비용을 냅니다. 그렇게 내게 되고. 그래서 결국 이 시기에 뭐냐면 대기업들이 외세 의존적이에요. 그다음에 독점적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정경유착이죠. 이 세 가지 특징이 있다. 따라서 박정희 때 나오는 한국 재벌의 고질적인 원인들이 이승만 정권에서 잉태되고 있었다. 추악한 행태로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4.19 이후에 민주적이고 자립경제 수립을 하자. 부정축제자 처벌하자 얘기가 바로 이 재벌 내지 대기업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데 이 노동운동이 굉장히 심각해서 이걸 별로 안 다뤄요 보니까 4.5혁명의 원인에서. 그런데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이 원래 해방주크에는 제일 컸던 조직이 좌익계열이에요. 네. 우리가 흔히 전평이라 부르죠. 네. 조선 노동조합 전국평의회. 네. 이것이 45년도 11월 달에 만들어질 때는 13개 산별노조였어요. 산업별 노조에 1194개의 노조가 가입하고 있었고 네. 그 가입 노조 회원이 50여만 명입니다. 엄청난 숫자였죠. 그 당시로서는. 네. 물론 이것이 미군정에 의해서 47년도 8월 달에 불법화되고 간부들이 대량 검거됩니다. 네. 대신 이제 우익제 노총이 만드는데 이게 의용 노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네. 네. 그래서 대한독립촉성 노동총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대한노총이 되는 거죠. 네. 바로 이쪽이 바로 뭐냐면 부산 정책 파동 때 바로 이제 행동대가 됩니다. 그리고 네. 이들이 뭡니까? 이 바로 이승만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한노총을 말아먹는 거예요. 네. 대한노총을 말아먹고 그래서 의용화돼서 흔히 말해서 사서 오입되든지 이럴 때 나오잖아요. 근데 이승만이 사서 오입해놓고서 좀 쑥스럽잖아요. 아니 나 대통령 안 할 거야. 걱정하지 마. 지가 고쳐놓고서 이렇게 하는 게 뭐게? 이 대한노총 사람들 뭡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소를 끌고 나오는 거야. 소수레를. 네. 그래서 뭐냐면 소를 끌고 나와가지고 통촉하시옵소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이마이 아시옵소서. 네. 뭐죠? 지나가던 소, 개가 소. 웃었어 이걸 보고. 그러니까 서당을 자기도 끌고 나왔어요. 소와 마리까지 원한다 대통령을. 네. 그러니까 자기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서 민니로 고쳐라. 네. 민니라는 말로 고쳐라. 이승만이 유명한 그렇더라고. 우이마이 도대체 민이 대신 소하고 말이 감옥을 했어. 내가 그래서 그때 있었어. 지나가던 개가 소하고 말 보고 웃었을 것이다. 하여튼 이런 정도의 의용 노조죠. 지금 한국에서 고질적인 것 중에 하나는 의용 노조 아닙니까? 네, 이것이 바로 이승만 정권에서 친이그룹으로 양성된 거예요. 민심 독려하는 세력으로. 그게 이제 한민당과 결별하고 자유당을 그렇죠. 만들면서 자유당의 기본 모태의 독촉이 들어갔던 거고 한편으로는 제4회단체를 뭐 지금의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진보적 뭐 개혁적 사회단체와는 좀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시민사회에 뿌려놓는 하이에나 조직들. 예, 그 사회단체가 사실 이제 이 그 장기 집권 독재를 위한 정권에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조직 동원되는 이러한 사례를 만들어낸 거죠. 그래서 대한노총 간부들 보면 진짜 그 폭력배 출신이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네. 근데 더 이제 이렇게 됐는데 이것이 중요한 변화가 생겨요. 그래서 대한노총이 의용화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냐면 37개 노조 연합체 중에서 24개, 거의 3분지죠. 3분지가 넘죠. 연합회 대표 32명이 전국 노동조합 협의를 만듭니다. 전노협이 네. 시작되네. 네. 80년대 전노협은 아니지만 네. 이른바 민주노조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의용을 벗어나려는. 그렇게 해서 이들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니. 예, 전국 노동자 협의회 설립준비위원회가 59년 8월 11일 날 결성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4.19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 점에서 우리가 됐는데 실제로 뭐냐면 1959년에 일어났던 파업 있지 않습니까? 농성. 네. 이 어느 정도냐면 놀라지 마시고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그래서 가장 최고로 많았던 해가 바로 59년도예요. 네. 예. 정부 수립 후까지 당시가 가장 많은 건수의 쟁의와 참가인의 최고의치가 바로 59년이었다. 바로 못 살겠다 갈아보자는 구호가 아니라 이제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하고 정치 경제의 부패 노동자들의 불만들이 폭발하기 직전이었다 상황 이것도 같이 기억해 줘야 될 것입니다. 거의 79년 상황과 59년 상황이 막. 또 87년도 네, 87년도 상황이 또. 이런 속에서 바로 228 오래간만에 대구의 긍정적 이야기 한번 나오겠습니다. 네. 주권방송과 함께 박근혜 시대를 헤쳐가시는 애청자 여러분들께 정중히 인사드립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라디오 반민특위, 국민이 갑이다, 꼴통경제, 나를 미치게 하는 것들, 신성국 신부의 시대의 징표 등의 팟캐스트 방송과 채널615, 미국에서 바라본 한반도의 오늘 등의 TV 방송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현장 취재 중계와 생중계, 특별 방송 등 다양한 방송을 제작, 공급하고 있습니다. 주권방송이 민중의 눈과 귀를 멀게 하는 공중파와 종편, 신문들에 맞서 진보 언론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힘은 애청자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있습니다. 주권방송을 후원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www.615tv.net에서 민들레 홀씨 정기 후원인이 되어주시거나 우리은행 1005-501-779-765 주식회사 주권방송으로 직접 후원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주권방송은 올해도 변함없이 평화 번영과 민주 회복을 위한 진보 언론의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것입니다. 2014년에도 주권방송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뭐 4.19 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필연적인 어떤 이유들을 보자니까 이승만 독재가 너무 길었어갖고 정말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얼마나 담고 싶을까.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까지 해놓고도 그렇게 대통령을 3번이나. 그 이승만 12년, 박정희 18년 하면 30년이에요. 네, 전두 안 합치면. 우리 민중 정말 불쌍해요. 일제시대만큼 길어. 네, 맞아요. 그래서 이 필연적인 것들을 진짜로 그렇게 생각할 거야. 예. 지금 사람들은 정말 노무현 김대중 시대를 잃어버린 10년. 정말 우리의 치욕스러운 10년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기간을 좀 바라봤고 저희가 2부에서는 그래서 그 60년 4.19 직전 상황 있잖아요. 3.15 직전 상황과 그리고 그 이후의 전개 과정 그리고 왜 이게 또 5.16 쿠데타 이런 걸로 또 미완의 혁명이 되는가. 네, 이것을 2부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일보 서정주 박정희까지 일본 놈의 충성스런 앞잡이일 때 동상 걸린 손가락을 잘라내가며 해방을 위해 싸웠던 건 백성들이다. 국민이 나서자.